안녕하세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김은석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3기 1회예요. 그죠? 그동안 저희들이 1기, 2기를 수업을 쭉 진행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 많은 음악가들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대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수업을 진행해 왔었어요. 그렇죠? 혹시 살짝 그 되짚어가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1기 때는 이제 저희들이 뭐 음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을 어떤 그런 중세 시대에서부터 해서 르네상스 음악을 거쳐서 그죠? 그다음에 바로크, 로코코 시대를 지나고 근데 고전주의 음악, 그다음에 낭만주의 이렇게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음악사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굵직한 시대가 있다면 뭐 다들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작곡가들 그다음에 활동을 많이 한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해가 쉽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쪽 시대가 아마 고전주의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이 나왔다라는 제가 그 기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 룰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음악이 클래식 음악이다. 기승전결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즉 처음에 제시부와 그다음에 발전부, 그다음 재현부,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 코다 이렇게 된 이러한 형식을 뭐라 그랬다? 소나타 형식이라 그랬죠 제가. 이러한 정형화된 음악들에서 자꾸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음악가나 작곡가들이 자꾸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표현, 음악적 어떤 그러한 자기의 사상이나 감정들을 더욱더 표현하고 싶어서 자꾸 벗어나죠. 그 룰 아래 있던 그 정형화된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게 그게 바로 낭만주의 음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공부할 이제 3기서부터는 그 뭐냐. 자, 낭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떠한 또 나름대로의 그 시대적 사조가 나오냐면요. 특히 프랑스 쪽에서는 그 미술사를 약간 저희들이 들여다보면 이제 그 약간 표현하기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고전주의나 낭만주의 하면 어느 정도의 그 테마가 있고 반주가 있고 그다음에 형식이 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철저히 무시되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모호해요. 그림에서도 그래요. 바로 그런 건 인상주의라고 하는데 어떤 회화적 요소나 문학적 어떤 그런 작품들이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에서 음악적으로도 이런 음악들을 한번 좀 시도를 해보자 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인상주의 음악인데 오늘 저희가 3기 1회에서 배울 수업 내용들의 대부분이 이쪽 시대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제 근대 음악이라고 해요. 결국 뭐냐면 이제 현대로 가기 그 전에 이제 근대 음악, 그 이후에는 이제 현대 음악이죠.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 진짜 뭐 여러분들이 정말 쓰고 싶은 대로 막 펜 가는 대로 쓰면 돼 곡을. 그럼 그게 뭐예요? 현대 음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근대 음악 시대가 있는데 이때 근대 음악 시대에 활동한 작곡가들이 조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예컨대 자기의 나라를 굉장히 애국심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나라, 자기 고향의 어떤 그 특징적인 멜로디라든가 선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고향의 지역적인 특색을 한번 내가 음악으로 담아서 표현해 보겠다 해서 나온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스쿨, 그러니까 학파가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선생님이 그 소시적 때는 뭐 국민학파라고도 이렇게 불렸었어요. 근데 지금 민족주의 음악 또는 국민학파인데 뭐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드보르작도 있고요. 뭐 시벨리우스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제 그 약간 후기 낭만 쪽에서도 보면 이제 뭐 리스트라든가 특히 쇼팽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 사람이지만 쇼팽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굉장히 자기네 나라가 힘들고 전쟁이라 이런 걸 어려웠을 때 외국으로 피신을 갔을 때 그 폴란드 자기 나라 땅에 흙을 한 줌을 고이 싸서 간직해서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유학 생활이고 그다음에 도피 생활이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나라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자기가 고향에서 퍼온 그 흙 한 줌을 냄새를 맡아가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간 쇼팽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민족주의의 작곡가라고 볼 수 있지만 시대적 성향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태어나서 활동하던 시기는 저희들이 이제 낭만주의로 분류를 해놨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이후에 그 인상주의 음악과 거의 비슷한 세대인데 그 사람 뭐 드뷔시라든가 라벨이라든가 뭐 스메타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민족주의로 들어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하나 큰 틀로 근대 음악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쪽에 있는 작곡가들을 오늘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뭐 민족주의 작곡가 누구고, 그다음에 인상주의 작곡가가 누구고, 그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무엇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서부터 바로 근대 음악, 인상주의와 그다음에 국민악파, 민족주의 음악가들이 누가 있고 어떤 작품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다락 강사 정승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은 핀란드의 작곡가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인 장 시벨리우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본명은 요한 율리우스 크리스티안 시벨리우스입니다. 장은 프랑스어로 요한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명으로 사용한 이름이라고 해요. 친척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장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는 모국어로 사용한 스웨덴어나 핀란드어식으로 읽으면 얀 시벨리우스가 되지만 장은 보통 프랑스식 이름으로 보통 프랑스어식으로 발음을 하다 보면 장이라고 한다고 해요. 시벨리우스는 1865년에 핀란드의 이름도 어려워요. 타바스테후스, 이건 입에 붙지도 않아요, 저는. 이런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아버지는 핀란드계의 군의관이셨고 어머니는 스웨덴 계셨는데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돼요. 피아노와 작곡을 배워가지고 9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썩 잘했다고는 얘기가 돌지는 않네요. 그러나 그 이후에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작곡에 소질을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가족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여 음대 진학 대신에 법학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대에 진학하자마자 헬싱키 음악원에서도 입학하게 되어가지고 바이올린과 작곡을 배웠으며 이후에 법대를 중퇴하고 1889년에 음악원을 졸업한 뒤에 독일로 유학을 가게 돼요. 하지만 낯선 환경과 스승의 성향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들 해요. 당시 그곳의 음악계를 휩쓸던 리하르트 바그너나 구스타프 말러 등 음악 사조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다고들 해요. 나중에 그 부담감을 안고 힘들어하다가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나게 되는데 빈에서 시벨리우스는 그가 굉장히 존경하는 요하네스 브람스를 만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892년에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헬싱키 음악원의 교수로 취임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부럽네요. 같은 해 쿨레르보 교향곡을 완성하고 초연하여 인정받기 시작한 그는 연달아서 교향시 엔사가, 우리나라 말로는 전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향시를 발표하고 카렐리아 모음곡 4개의 전설들을 발표하면서 명성을 쌓아가게 됐고요. 1899년에 그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교향시 핀란디아를 발표하게 됩니다. 핀란디아의 성공으로 그는 국민 작곡가 자리에 오르게 되고 국가로부터 연금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그가 말년에 창작 활동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로 제기되고도 있다고 해요. 생활이 안정되니까 교수직에서도 물러나게 되고 창작 활동에 전념하게 됐는데 교향곡 1번, 2번의 완성으로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국민악파 음악가답게
시벨리우스는 핀란드의 민속적 소재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특히 핀란드의 민족 서사시인 칼레발라에서 따온 내용들을 주제로 한 곡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포슐라의 딸, 레밍케이넨 모음곡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일생의 3분의 2 가까이를 20세기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기 낭만주의에 기반한 국민악파 특유의 음악만을 작곡을 했어요. 화성이나 기타 음악적인 형식에서 현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그가 거부한 전통이 있었으니 그게 소나타 형식이었다고 해요. 그는 기존의 소나타 형식이나 교향곡 형식을 거부하고 하나의 선율을 바탕으로 음악을 전개, 장대한 피날레로 이르는 자신만의 형식을 발전시켜 나갔고, 교향곡에 있어서도 점차 형식을 파괴하여 7번 교향곡에 이르러서는 아예 4악장을 포기하고 한 악장으로 된 교향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시벨리우스는 20세기의 한물간 낭만파와 국민주의 음악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한 구태의연한 작곡가로 보이지만 자신만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는 당시 음악계와는 사뭇 다른 독특한 작곡가로 봐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꿔왔던 만큼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평가받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는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음악원에 있을 때 원래는 바이올리니스트를 목표로 작곡보다는 바이올린을 주로 했다고 해요. 교내 현악 4중주에서는 제2 바이올린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 그가 바이올린을 그만둔 일화가 있대요. 교내 연주회에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독주를 맡게 되었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흥분한 탓에 공연을 망친 거래요. 결국 자신은 바이올린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작곡가로 과를 옮기게 되었대요.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시벨리우스는 1930년 이후로 그가 죽을 때까지 곡을 발표하지 않다시피 했는데 그가 왜 작곡을 중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거리라고 합니다. 소나타 형식을 능가하는 자신만의 형식을 만들고자 했는데 자신은 좀 한계에 부딪혀서 작곡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안정되자 작곡을 그만두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설로는 말년에 들어서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한 데다가 결정적으로 자기 작품에 대한 자신감도 매우 줄어서 창작 의욕에 대한 감퇴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런 가설은 당시 급변하던 음악계의 경량에 시벨리우스가 따라가지 못해서라는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오늘날 20세기 초중반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음악가들의 음악과 이 시벨리우스의 음악은 후기 낭만파적, 국민악파적 음악은 굉장히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시벨리우스와 그나마 비슷한 성향을 보인 음악가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그리고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정도지만, 라흐마니노프는 후기 낭만파라는 공통점은 있어도 시벨리우스와 색채가 많이 다른 편이고, 슈트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대편성 관현악의 대가로서 상당히 혁신적인 음악을 다소 작곡했다는 점에서 구스타프 말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 시벨리우스는 급변하는 조류를 이끌어가는 음악가들을 부러워하기도 한 듯 보여요. 자신의 일기에 누구나 다 혁신적인 천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쓴 것을 보면 역으로 늙은 자신은 이제 시대가 바라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천재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탄한 것으로 보이죠. 확실히 시벨리우스는 20세기 초중반에 태동하기 시작한 현대음악과는 성향이 그렇게 맞지는 않았어요. 따라가 보려고 해도 순탄치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시벨리우스의 아내 아이노의 회고에 의하면 1940년대 초에
시벨리우스가 갑자기 카렐리아 모음곡 일부랑 뭐 다른 악보들, 여러 악보들을 마당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사질렀다고 해요. 또한 시벨리우스는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핀란드의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도 열광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이것이 되려 창작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였던 세르게이 쿠셰비스키는 이름도 굉장히 어렵네요. 발음하기 힘드네. 시벨리우스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는데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곡을 연주했을 정도로 그의 곡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해요. 이런 미국의 시벨리우스의 인기는 난해한 현대 음악에 대한 반동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해요. 이를 간파한 말러 그리고 쉔베르크의 열렬한 옹호자였던 철학자이자 미학자였던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시벨리우스의 음악이 훌륭한 거면 음악의 표준을 바꿔야 된다 라고 대차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쿠제비스키는 1930년부터 1932년까지 시벨리우스에게 8번 교향곡은 언제 나오느냐 이렇게 계속 들들 볶았다고 해요. 실제로 시벨리우스는 8번 교향곡을 완성하려는 시도를 했고 쿠제비스키에게 보낸 편지에 교향곡의 저작권 문제를 걱정할 정도로 거의 다 완성됐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1931년에는 베를린에 다녀온 후에 새 교향곡을 1932년에 연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정보가 보스턴 언론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보스턴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소식을 접한 시벨리우스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8번 교향곡을 만들려는 그런 생각을 접은 것 같아요. 그때 결론적으로 시벨리우스의 창작 중단에는 현대음악의 조류에 따른 갈등 그리고 미국의 엄청난 인기에서 비롯된 고뇌가 가장 중심적이었을 거라고 작용한다고 추측을 많이들 해요. 물론 시벨리우스 자신이 침묵한 탓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저와 함께 시벨리우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고 시벨리우스의 대표곡을 준비한 것은 시벨리우스의 아까도 설명했듯이 교향시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핀란디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다락 강사 김효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작곡가는 구스타프 홀스트라는 작곡가입니다. 홀스트는 1874년 영국 잉글랜드의 첼트넘에서 태어났습니다. 홀스트는 원래 폰이라는 미들네임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 대한 적개심으로 폰을 빼는 개명을 했다고 해요.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명이기도 한 홀스트는 유럽 전통적인 작곡 방식에서 벗어나 동양적인 요소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인 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지만 오른팔의 신경염 때문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어 트럼본을 연주했다고 해요. 작곡가로서의 홀스트는 어땠을까요? 홀스트의 대표적인 작품에는 행성 모음곡이 있습니다. 수금지화 목토천해 아시죠? 태양계의 행성들인데 이 행성들을 주제로 모음곡을 만들었어요. 이 행성 모음곡은 순서대로 화성, 금성, 수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순으로 총 7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수금지화 목토천해 분명 태양계의 행성은 태양을 제외하고 8개인데 왜 악장은 7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순서대로 말씀드렸을 때 지구도 악장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홀스트가 행성 모음곡을 작곡하게 된 배경과 연관이 있어요. 홀스트에게는 작가 겸 언론인이었던 클리포드 백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1913년 봄에 점성술을 소개해주면서 홀스트는 점성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점성술은 태양계 행성들을 바탕으로 한 종교 같은 것인데 주로 예언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요. 이 점성술에 관심을 갖게 된 홀스트는 행성 배열을 천문학적 순서가 아닌 점성술상에서의 행성 순서로 나열했고 지구가 제외된 이유도 점성술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또한 각 행성들은 그에 해당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나타내는 표제가 붙어 있고 그리고 또 곡에도 반영되었어요. 2006년에 태양계 행성에서 사라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 태양계 행성이었던 명왕성이 이 곡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명왕성이 천문학자에 의해 발견된 시점이 곡의 작곡 시점보다 10년 뒤이기 때문이에요. 행성 모음곡이 발표되고 연주된 후에 명왕성이 발견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행성 모음곡에 명왕성을 추가로 작곡하길 원했는데 홀스트는 오직 점성술의 배경을 원했고 여러 인터뷰에서도 명왕성에 대한 질문에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고 해요. 홀스트가 죽은 뒤에 다양한 작곡가들이 명왕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작곡을 시도했는데 결국 2006년에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되고 그 의미가 없어지면서 그 시도가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홀스트는 행성 모음곡을 작곡하며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웬만한 정규 광연악단에도 상비되지 않는 알토 플루트, 베이스 오브 같은 특수 악기들을 배치함으로써 특별한 음색을 시도했었는데 정작 작곡자인 본인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특수한 악기들이기 때문에 다른 악기로 연주 가능하도록 대체 악보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베이스 오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다는 소문도 있어요. 또한 해왕성에는 여성 합창이 무대 위가 아닌 악단이 입장하기 전 대기하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출입문을 열어둔 채 합창을 부르는 시도도 했답니다. 게다가 이 합창의 마지막에는 출입문을 서서히 닫아 페이드 아웃, 즉 점차 소리가 사라지게 하는 효과도. 홀스트는 정작 이 유명한 행성 모음곡이 자신의 다른 작품들을 비교적 덜 유명하게 한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해요. 홀스트의 다른 작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군악대를 위한 모음곡 1번 E 플랫 장조, 군악대를 위한 모음곡 2번 F 장조, 세인트 폴 모음곡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무어사이드 모음곡,
브라스 밴드를 위한 작품, 그리고 일본 모음곡 등이 있습니다. 홀스트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이해될 만큼 행성 모음곡에 가려져 많이 유명하지 않은 곡들이에요. 홀스트의 행성 모음곡은 스타워즈 OST 작곡가 존 윌리엄스가 많이 참고했다고 해요. 아마 우주를 배경으로 한 스타워즈의 느낌을 잘 살려낼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방송사 MBC의 뉴스 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홀스트의 행성 모음곡 중 목성의 초반부가 1980년대 초중반까지 오프닝 BGM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전자음악으로 편곡되어 연주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작곡가 홀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홀스트의 행성 모음곡을 들어보면서 눈을 감고 우주를 여행하는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꿈다락 강사 김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사 오은희입니다. 오늘은 인상주의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리스 라벨은 프랑스의 클래식 작곡가이자 인상주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알려져 있어요. 라벨은 클로드 드뷔시와 함께 인상주의 음악을 발전시켰지만 드뷔시와 달리 고정적 형식을 중시하였고 테크닉을 객관적으로 표기했으며 감정을 절제하는 신고전주의적 성향이 베이스로 깔려 있었어요. 때문에 그의 음악은 아주 정교한 면을 보이는데 특히 피아노 곡을 관현악으로 편곡하는 관현악 편곡 면에서는 근대 관현악법을 완성시키다시피 하여 관현악의 마술사라고도 불리며 화성면에서도 새로운 화음을 많이 선보였기 때문에 근현대 화성의 아버지로도 불려요. 그의 대표적인 관현악 편곡으로 무소르그스키, 러시아의 작곡가인데요.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피아노 음악을 많이 작곡하여서 피아노곡 작곡가로도 그의 위상은 높은 편인데요. 이런 그가 파리 음악원에 있을 때에는 피아노, 화성악을 낙제를 했었대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후기 작품의 경우 재즈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 중 대표적으로 그의 피아노 협주곡이 있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피아노 곡의 연주 난이도가 굉장히 엄청나게 어렵다고 합니다. 쿠프랭의 무덤의 토카타나 밤의 가스파르, 물의 유의와 거울 모음곡 모두 까다로운 테크닉과 음악성을 요구하는 곡이에요. 이런 그의 피아노 작품들은 당시 13살 연상이었던 위상이 굉장히 프랑스에서 굉장히 높았던 드뷔시의 피아노 작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굉장히 동시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드뷔시와 항상 비교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뷔시에 비해서 굉장히 이인자? 약간 이렇게 취급받았던 라벨이었고 각자의 팬층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리고 팬층에서도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서로 지내지는 못했다고 해요. 라벨과 드뷔시는. 그렇지만 드뷔시와 라벨은 서로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며 각자 자기의 색깔을 입혀 작곡을 하였던 관계였습니다. 이제 라벨의 생애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라벨은 1875년 스페인 국경 근처의 프랑스 시골 마을인 시부르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음악 애호가였기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와 화성을 배우며 음악의 기초를 쌓았고 14세 때 파리 음악원 피아노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음악원에서는 성적이 영 좋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 피아노 과목에서 낙제를 당하며 이로 인해 20살에 음악원을 자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시기 작곡한 곡들에서 이미 그의 충분한 재능을 보여서 2년 후에 다시 파리 음악원 작곡과에 재입학하게 되었어요. 이때 가브리엘 포레를 사사하고 에릭 사티와 같은 비주류 음악가들의 작품에 영향을 받고 이 당시 작곡된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바느, 그때 사망한 스페인 왕녀를 추모하기 위해 헌정된 곡으로 그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26세 때 그는 파리 예술원에서 주최하는 각 분야별 미술, 음악, 건축 이쪽에서 최고에게 주는 상인 로마 대상에 5번을 도전하는데 첫 도전에는 2등, 이후 연달아 본선에서 탈락, 그리고 마지막 도전에는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요. 문제는 이때의 라벨은 물의 유의, 현악사중주, F장조 등으로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작곡가였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당시 언론의 지탄을 받았고 파리 음악원 내에 비리로 인해 자기 제자를 요번에 뽑아달라 이런 그러니까 약간 뒷거래 이런 비리로 인해 그가 상을 타지 못하게 된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사과로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하지만 라벨은 이미 마음이 상한 것인지 이 훈장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발레 음악 다프니스와 끌로에 관현악곡, 스페인 광시곡, 피아노곡, 밤의 가스파르, 소나티네 등을 발표하면서 창작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그는 참전에 지원하며 운전병으로 입대하였어요. 약간 그의 체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굉장히 체구는 작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공군에 원래는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런 체격적인 조건이 안 돼서 아마 운전병으로 이렇게 입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안 가 또 그렇게 다리 부상 때문에 제대를 하게 됩니다. 이후 1차 대전 참전 후에 충격 때문인지 창작 활동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쿠프랭의 무덤을 작곡하면서 극복하였어요. 제기한 라벨은 피아노 협주곡 쥐장조,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과 같은 화려한 테크닉의 피아노 협주곡과 오케스트라곡, 라발스, 그리고 그의 대표작인 볼레로를 발표합니다. 볼레로는 같은 멜로디를 다른 악기들이 번갈아 반복하며 점점 악상이 커지는 곡으로 모두들 들어보시면 아실만한 곡인데요. 도시 도레 도시라도 도라도 모두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볼레로는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영화 OST로 쓰이게 되며 더욱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이 되었어요. 그의 생애 말기는 꽤 불행한 편인데요. 1932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치게 되고 이후 건강이 매우 악화되며 이때 부상으로 기억 감퇴 및 온갖 병세, 합병증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1937년 6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드뷔시와 함께 우리에게 알려진 작곡가인데 굉장히 그의 생을 보면 좀 억울한 일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더 깊숙하게 알게 된 내용들이었는데 충분히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음악 세계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드뷔시와 동시대에 살며 굉장히 비교를 당하며 약간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볼레로라는 곡으로 굉장히 유명한 라벨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그의 대표작 볼레로를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린 강사 최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드보르작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안토닌 드보르작은 1841년 체코에서 태어난 민족주의 작곡가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드보르작은 독일어 선생이자 유능한 음악가 리만에게 어학, 음악이론, 작곡을 배우면서 음악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프라하의 오르간 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독일 음악, 그중 베토벤의 음악을 연구하며 실내악과 교향곡 습작에 힘을 쓰고 있었어요. 드보르작은 국민극장의 오페라 극장 관현악단에서 비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당시 민족음악운동을 개시한 스메타나의 민족 오페라를 연주한 후에 그의 창작 요구가 불타올랐다고 해요. 또한 바그너와 리스트, 베를리오즈와 같은 선배 작곡가들에게 표제 음악에 관한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드보르작 하면 어떤 음악이 떠오르나요? 영화 조스에 나온 그 멜로디가 떠오르시죠? 이 곡은 드보르작의 대표적인 표제 음악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예요. 많은 분들이 신세계 교향곡으로 알고 있는 곡의 원제목이랍니다. 제목에 들어있는 이 신세계는 어디를 뜻할까요? 바로 아메리카, 미국이에요. 드보르작이 프라하 음악원 교수로 취임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미국 뉴욕의 내셔널 음악원의 초청으로 조국을 떠나 미국에서 음악원장이 되었어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드보르작에게 깊은 고독이 찾아왔고 낯선 곳에서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떠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며 이 곡을 썼다고 해요. 드보르작에게는 미국이 아주 낯선 땅이었거든요.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신세계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드보르작은 이런 신세계에서 얻은 영감과 향수를 이 교향곡에 고스란히 담았답니다. 민족음악에 큰 관심이 있었던 드보르작은 체코에 거주할 때도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구전 민요를 수집했는데 이 곡에는 여러 민속음악이 다채로운 형태로 변주되어 나타납니다. 드보르작의 고향인 보헤미아 민속음악과 미국의 인디언 음악, 흑인 연가를 다양하게 차용했어요. 이방인인 드보르작과 미국에서 비주류로 차별받던 인디언과 흑인들의 애틋함이 가득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드보르작은 봄날 내내 이 교향곡 작업에 몰두해서 미국에 머문 지 1년 만에 이 교향곡을 완성했다고 해요. 그렇게 완성된 신세계로부터는 1893년 12월 뉴욕 카네기홀에서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초연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미국 관객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어요. 이 곡은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악장마다 민속 음악 요소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답니다. 1악장은 호른에 의해 주제 선율이 전개되어요. 이어서 다른 악기들이 이 주제 선율을 번갈아가며 연주해요. 이 주제 선율은 헝가리 지역의 민속음악과 흑인 노래에서 따왔다고 해요. 2악장은 잉글리시 호른의 구슬픈 선율이 서정적인 감정을 불러와요. 3악장은 활발한 시골 사람들의 춤곡을 연상시키는 음악들로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4악장의 멜로디를 시작으로 위험이 도사리는 긴장감을 지나 4개의 악장의 주제가 재등장하고 차례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 곡의 험난한 여정이 마지막에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감동으로 다가와요. 이 곡은 고향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담겼다고 해서 쓸쓸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히려 아주 밝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곡이랍니다. 시골 출신의 가난한 음악가였던 드보르작은 문화나 인종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갖지 않았다고 해요. 더욱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고자 힘쓴 진심이 담겨있는 곡이에요. 새로움과 도전이 담긴 곡이죠. 신세계에 대한 도전과 좌절, 극복이 담긴 곡이기에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작업과 도전을 열망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대다수 오케스트라가 신년 프로그램으로 많이 선택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멜로디에 이렇게 큰 스토리가 담겨있다니 참 신기하고 재미있죠. 선생님도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도전과 열정을 느끼며 즐겁게 연주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곡을 다 들려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4악장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곡을 찾아서 들어보시고
드보르작의 기분을 잠시나마 체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학장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꿈다라 강사 문영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들과 함께 프랑스의 작곡가인 그 클로드 드뷔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드뷔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상파 음악이라고 해요. 이 드뷔시가 기조가 된 그 어떤 새로운 음악의 그 형태인데, 이 인상파 음악의 기틀을 마련하고 근대와 현대 음악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낸 혁명가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862년 파리 근교의 생제르맹 앙레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도자기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프로이센 프랑스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을 피하려고 임신 중인 어머니와 두 누이 동생과 함께 칸에 있는 백모님의 댁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이 이후
드뷔시가 작곡한 그 유명한 교향시 바다의 밑바탕이 됐다고 해요. 이 칸에서 드뷔시는 7살 때에 백모의 지원 아래 이제 피아노를 배우게 돼요. 그 피아노를 배운 게 그 당시에 이제 시인인 그 폴 베를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의모가 되는 모태 부인이라는 그 아마추어 음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드뷔시의 재능을 인정을 해서 이제 가르쳤다고 해요, 드뷔시를. 아마추어면서도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모태가 무상으로 클로드 드뷔시의 레슨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1살 때 그 파리 국립음악원에 입학을 했고요. 12살 때에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을 이제 협연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 피아노 실력을 갖췄다고 해요. 그 외에도 이제 17살 때는 악보 초견 대회, 이제 처음 보고 바로 치는 그런 대회죠. 그 초견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등 이제 피아노 연주뿐 아니고 작곡 등에도 이제 재능이 있음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학교에서는 좀 반항아로 이제 많이 통했다고 해요. 수업이 휴강되니까 자기가 멋대로 이제 나가서 교수님 대신에 강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거의 쓰이지 않는 듣도 보도 못한 이제 화음을 작품에다가 막 집어넣는 그런 행동으로 교수들 사이에서 이제 좀 나쁜 학생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해요. 그 드뷔시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화성학 수업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일은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런데 이제 로마 대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랑프리 드 로마 대상. 이게 이제 파리 음악원에서 주는 권인상이에요. 이 상에 이제서 1등을 하면은 로마로 유학을 보내주는 그런 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음악가들이나 예술가들, 미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상을 타서 이게 국비로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뷔시도 이 상을 받고 싶어서 준비를 할 때 주위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계속 이렇게 곡을 쓰면은 너 그 로마 대상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드뷔시도 잘못하면은 상 못 하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번에 멀쩡하게 이제 당시의 평가로서는 멀쩡하게 이제 작곡을 했죠. 그래서 이제 로마 대상을 바로 수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대상의 부상으로 로마로 유학을 떠난 후 드뷔시는 바로 자기가 쓰던 스타일대로 다시 이제 곡을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악명을 또 당시로서는 그런 악명을 쌓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뒤에 인상파 화가들 그리고 시인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인상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때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후기 낭만 시대니까 바그너의 음악에 이제 관심을 가져서 바그너 음악의 중심지인 바이로이트로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요. 떠났는데 거기서 이렇게 바그너에서 자기가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그너의 안티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해요. 이때 이제 드뷔시가 한 말이 바그너는 새벽으로 오해받은 황혼이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구시대의 지는 해였다. 그렇게 혹평을 해요. 뭐 그랬었는데 이거 이제 드뷔시는 그런 과거 음악의 기조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상주의의 선구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뷔시가 당시에 이제 피아노 레슨으로 생계를 유지해요. 이제 레슨을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1889년에 파리에서 세계 박람회가 개최돼요. 그곳에서 이제 자바섬의 전통 음악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 음악을 듣고서 굉장한 이제 새로운 충격을 받고 신선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영감이 이후에도 이제 드뷔시의 음악에 영향을 계속 미치게 돼요. 이때 쓰여진 곡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밥솥 그거 있죠? 그 선전할 때 나오는 그 박보검 씨가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그 달빛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이 이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그 피아노 곡인데 그 곡에 들어있는 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1894년 드뷔시의 걸작 중 하나이자 근현대음악사에서 이제 어떤 태동을 알린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이란 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이제 굉장히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몽롱한 느낌을 주는 화음의 사용으로 인상주의 음악의 지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오페라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라는 작품을 발표하는데요. 이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라는 게 이제 당시 유행하던 벨기에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마텔링크가 지은
그 희곡이에요. 이 내용은 그 멜리장드라는 그 여인을 펠리아스라는 남자가 사랑을 하는데 이 펠리아스의 이복형도 그 멜리장드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얽히면서 일어나는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해서 드뷔시뿐만 아니고 장시벨리우스 그리고 가브리엘 포레, 아르놀트 쉔베르크도 이제 같은 이 작품을 소재로 작품을 썼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드뷔시도 이 작품을 바탕으로 그의 유일한 그 오페라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 오페라를 작곡을 했는데 이 작품도 당시로서는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평이 굉장히 이제 갈렸어요. 아, 이건 진짜 새로운 음악의 이제 어떤 신선한 충격이다, 음악계. 이런 평도 있고, 아, 이게 뭐냐, 이게 음악이냐, 뭐 그런 평도 있고. 그런데도 이게 이제 상연을 이제 계속 거듭해 가면서 점점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성공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요. 단지 몽환적인 분위기를 벗어나서 가능한 모든 색채를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해요. 그 결과 탄생한 작품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생애 칸에 갔을 때 얘기했었죠. 그때가 이제 그때 기억으로 작곡을 했던 대표작인 교양시 바다. 예. 또 이 작품은 일본의 판화가 카츠시카 호쿠사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그린 판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전의 작품들과는 다르게 웅장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간직하여서 인상파 음악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작품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음악계에서 좀 인정도 받고 멋진 작품들도 많이 작곡을 하고 이제 좀 드뷔시가 이제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이제 생활에서 조금씩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드뷔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교계로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사치스러워요. 미식가고 패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제일 비싼 옷 이런 것들을 입고 다녔고 거기에 이제 비싼 그림 또 책 이런 것들을 막 사들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빛에 이제 쪼들렸다고 해요. 이와 동시에 굉장히 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람기가 좀 많아서 이혼과 재혼을 좀 밥 먹듯이 했고요. 연애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이제 양다리도 걸치고 결혼한 후에도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 여담으로 여러분 그 생각하는 사람 조각 아시죠? 누구 작품이죠? 예.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죠. 로댕. 이 로댕의 연인이자 조수였던 까뮤 클로델. 본인도 그 까뮤 클로델 본인도 유명한 또 여류 조각가예요. 이 클로델이 로댕과 헤어진 후에 드뷔시와 많이 만났다고 해요. 이제 썸을 탄 거죠. 깊은 우정을 나눴다. 하지만 뭐 때문인지 몰라도 머지않아서 이제 클로델이 이제 결별을 선언했어요. 이제 헤어지자.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좀 남아 있는 게 이 클로델이 조각 중에 그 왈츠란 작품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그런 조각인데 여기 이제 남자 그 모델이 드뷔시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썰만이 아닌 게 또 이 작품을 드뷔시한테 선물로 줬다고 해요. 그래서 드뷔시도 이제 그 작품을 굉장히 아끼고 평생 간직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심한 여성 편력, 잇따른 이혼과 재혼을 시작으로 또 이제 드뷔시의 딸이 좀 죽게 돼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인 격으로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그리고 아르놀트 쉔베르크 이런 이제 새로운 작곡가들이 이제 막 부상하면서 드뷔시가 좀 이제 퇴물이 되는 드뷔시의 이제 좀 불행이 조금씩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안 가서 또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리고 또 우연치 않게 그 당시에 또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드뷔시는 이제 몸과 마음이 모두 쇠약해져서 말년에도 뭐 몇 곡의 이제 작품을 남기긴 해요. 뭐 피아노 연습곡집, 바이올린 소나타 뭐 이런 것들을 남기지만 결국엔 이제 전쟁 중에 그 1918년 3월 25일 5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또 드뷔시가 죽기 불과 이틀 전에 파리에는 이제 독일군이 막 배치한 그 파리의 대포로 막 공격을 하고 그런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드뷔시의 죽음이 뭐 어떻게 보면 더 비극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그 당시에 이제 파리의 그 전쟁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드뷔시의 장례식도 굉장히 이제 단촐하게 행해졌고요. 이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라벨, 스트라빈스키, 그리고 파야 이런 후배 작곡가들이 드뷔시를 추모하면서 헌정곡을 냈다고 합니다. 자, 드뷔시의 생애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드뷔시의 작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제 드뷔시의 작품들은 그 작품 번호 L이라고 써요. 이게 뭐 작품 번호, 보통 작곡가들은 오프스라고, 그 영어 양어로 OP 이렇게 쓰는 그 번호로 정리를 하는데, 뭐 작곡가별로 좀 다른 사람도 있어요. 뭐 바흐는 BWV,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는 모차르트는 쾌헬 번호 이렇게 쓰는데, 드뷔시는 L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L이 뭐냐면은 이 드뷔시의 작품을 정리한 사람인 프랑스의 음악학자인 프랑스와 레슈어가 자기 이름의 그 L을 따서 L 번호로 쓴 겁니다. 그래서 1977년에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페라 펠레아스와 멜리장드가 있고요. 그리고 관현악곡, 교향 모음곡, 봄,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교향시,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 그리고 세계의 야상곡, 바다, 관현악을 위한 영상, 그리고 이제 발레곡으로 유희, 그리고 장난감 상자, 그리고 협주곡, 클라리넷과 관현악을 위한 랩소디, 그리고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인터메조, 그리고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환타지, 그리고 알토 색스폰과 관현악을 위한 랩소디, 그리고 실내악으로는 피아노 3중주, 현악 4중주, 독주 플룻을 위한 시링크스, 그리고 첼로 소나타, 플룻과 비올라, 하프를 위한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그리고 이제 피아노 곡은 좀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드뷔시도 이제 피아노를 잘 쳤으니까 피아노 곡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곡으로는 아까 설명을 드린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이 중에서 아까 달빛이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주곡 2번에 있는 안개란 곡도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곡으로는 보를레르의 5개의 시, 별의 밤, 아름다운 저녁, 잊힌 노래, 그리고 말라르메의 3개의 시, 그리고 합창곡으로는 칸타타, 방탕한 아들, 선택된 여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뷔시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드뷔시는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그너의 추종자였어요. 그래서 바그너 등의 후기 낭만파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에 동양 음악과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색채감이 넘치는 곡들을 작곡합니다. 또 그 자신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이게 무대에는 많이 안 섰어요. 근데 특히 초견력 같은 경우는 거의 프란츠 리스트급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굉장히 초견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파리 음악원의 이제 피아노 입학 시험의 심사위원도 맡기도 했었고요. 대표적인 일화로는 스트라빈스키라는 작곡가가 이제 봄의 제전이라는 곡을 작곡했는데 이 곡이 오케스트라 곡인데 이걸 이제 투 피아노 버전으로 스트라빈스키가 이제 초연을 하는데 이때 이제 스트라빈스키랑 같이 피아노를 칩니다. 근데 이 곡을 초견으로 처음 악보를 딱 보고 초연으로 연주를 해요. 그러고서 이제 스트라빈스키가 굉장히 대단하다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아노 곡들을 많이 작곡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6인조 그리고 스트라빈스키, 쇤베르크 등의 새로운 음악의 대두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상주의 음악의 명맥이 끊기면서 그 드뷔시와 모리스 라벨을 제외하면은 인상주의에 이렇다 할 음악가가 없게 돼요. 이 점에서 이제 드뷔시를 평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인상주의를 만들어서 완성시켰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인상주의의 명맥이 드뷔시에서 끊겼다. 이렇게 평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저 니콜라스라는 음악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드뷔시의 영향을 받은 20세기 작곡가들의 목록을 지워버린다면은 그것은 사실상 20세기의 궁정 작곡가들의 목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렇게 진취적인 작곡가들은 드뷔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작곡가가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과 드뷔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드뷔시의 작품인 달빛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교육 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약간 생소한 작곡가들과 작품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어떤 그런 작곡가의 이름까지는 모르지만 그 곡의 선율이나 멜로디를 들어보신 어떤 그러한 작품들이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오늘 공부해 보셨을 텐데 특히 프랑스 작곡가인 그 라벨의 볼레로라는 작품은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텔레비에도 자주 인용이 되는 음악이에요. 그 다음에 영화에도 나오고요. 이런 음악들 되게 모호하기도 하고 좀 약간 그쵸. 인상주의의 그림들이 그렇대요. 예를 들면 그 전에 뭐 조각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그림이나 회화나 보면 사람들의 그리면 눈, 코, 입, 그다음에 뭐 우리 정무라도 배우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막 정확히 그리고 사물을 똑같이 그려야 되고 정말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면 명암도 어떻게 막 이런 것도 표현을 하는 그러한 그림에서 인상주의 그림은요. 사람의 형태만 있어요. 형태만 있고 눈, 코, 입이 안 보여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떤 그런 빛의 역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림인데 음악도 똑같아요. 딱 들어보면 기승전결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주제고 뭐가 반주고 무엇이 테마인지를 잘 들었을 때 모르거든요. 예컨대 방금 여러분들 조금 아까 들으신 그 라벨의 볼레로라는 작품도 그렇잖아요. 그냥 얀 따다다단 따다다단 딴띵 타악기 스네어 드럼부터 시작해서 그 리듬이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변하지도 않아요. 그 리듬골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서 한 대략 17분, 18분짜리 곡인데 그 볼레로란 곡이 그거 끝까지 해서 그렇게 끝나요. 타악기는. 그러면 멜로디는 띠다라라라라란다라라 이 멜로디가 각 악기마다 다 돌아가요. 뭐 호른, 트럼펫, 나중에 트롬본, 색스폰도 나오죠. 뭐 오보에도 나오고 목관악기, 금관악기가 다 똑같은 멜로디를 계속 반복적으로만 연주를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 이게 과연 낭만이나 고전주의를 봤을 때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글쎄 어떻게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인상주의 쪽으로 넘어와서는 이러한 곡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탁 각인이 되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벌써부터 이 멜로디를 흥얼거리실 것 같아요. 우리 이 교육을 듣는 우리 청소년들은. 그리고 되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그쵸? 근데 굉장히 동양적인 냄새도 나요. 음계나 이런 것들이. 볼레로뿐이 아니라 라벨의 작품들을 보면요. 굉장히 동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음계, 스케일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뭐 다른 곡들도 이제 소개가 아까 선생님께서 하셨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그 작품들을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과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2회 저는 이제 특강이잖아요, 그렇죠? 특강 시간은 저희가 또 이번에 좀 약간 스페셜하게 준비해봤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석 선생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